안녕하세요. 법무팀 가무 김계환 변호사입니다. 이쪽은 문정균 변호사님이고요. 오늘부터 저희가 보험 전문 변호사가 들려주는 보험 소송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편으로 사망보험금 편이고요. 이미 저희가 책으로 출간한 바 있는 보험 전문 변호사의 보험소송 제 2편 사망보험금 편입니다. 1편은 보험사기 편이었고 앞으로 사망보험금, 보험사기, 후유장애 보험금, 보험과 관련된 책들도 계속 내면서 저희가 이걸 강의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강의 내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망보험금 편과 관련해서는 주로 그러니까 지금 뭐 1년에도 대한민국에서 30만 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출생아가 요즘 뭐 25만, 27만 하는 걸 보면 이미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더 높은 상황이 됐죠. 그리고 이렇게 1년에 30만 명씩 사망하다 보니까 또 국민 1인당 3건이 넘는 보험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사망보험금과 관련된 이슈를 접하게 됩니다. 그만큼 보험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망보험금과 관련된 것이고요. 이 사망보험금과 관련된 사건 중에서도 가장 분쟁이 많은 것은 역시 자살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 자살과 관련해서는 과연 피보험자가, 즉 보험에 들어있는 사람이 자살을 한 것인지 또는 자살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고의해야, 그러니까 뭐 의도적으로 자살한 것인지 아니면 정신질환이라든가 기타 심신상실 등으로 인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죽음을 선택하게 된 것인지, 즉 약관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과연 피보험자 고인이 사망하게 된 것이 자살인가 아닌가를 먼저 다루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법원의 판결례들을 분석하다 보면 사망 사고의 유형에 따라 좀 다르게 보여집니다.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물에 빠져 사망한 익사의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목을 맨 경우와 같이 목맴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일산화탄소라든가 약물에 중독된 중독사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 사망하게 되는 이제 추락사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유형은 역시 추락사입니다. 이 추락사의 경우는 사실은 실족에 의해서 떨어질 수 있는 경우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자살이라고 보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접할 사건은 이제 광주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추락사인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익사인지 뭐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망 상태는 일단 익사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일단 먼저 문 변호사님이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 사건은 첫 번째 사례 교재가 아니죠. 예, 저희 그 사망보험금 책에 나온 첫 번째 사례 사건인데요. 목포 인근의 어떤 파지선에서 그 파지선 아래 물속에 가라앉은 상태로 사체가 발견이 된 사고였고, 그 발견된 지점은 이 돌아가신 분께서 원래 살던 곳에서 걸어서 한 50분 정도 걸어 떨어진 곳입니다. 꽤 먼 곳이죠. 그리고 이 사체에 대한 거만이 의사는 익수입증, 그러니까 익사로 그 사인을 판명을 했는데, 다만 그 의도성은 알 수 없다, 미상으로 일단은 거만 의사의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고와 관련돼서 좀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뭐 옷에 점퍼나 운동화를 다 착용한 상태였고요, 돌아가신 분께서. 그리고 수중에 고개를 숙인 채 이마와 콧 등에 이 시반 현상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되면은 일단 물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이제 떠오르면서 아마 생긴 그런 부분인데요. 김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이분이 사체가 발견된 그 현장에서 돌아가시는 건 아닐 테고 50분 정도 떨어진 거리니까 어떤 경위로 이런 경우에는 사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 예. 시반이 형성이 된 부분은 약간 눌린 채로 시반이 형성이 됐다라는 건데, 이 사건의 경우는 그 사체로 발견된 현장에서 입수해서 익사를 하게 된 경우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사망한 채로 바닥에 가라앉았다가 떠오르면서 떠내려온 것인지 그건 네.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이분이 집에서 나간 후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마도 그 근처 가까운 곳에서 입수해서 익사했을 것으로는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사망의 경위, 어떻게 돌아가시게 되었는지 사인과 관련된 경위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또 정황적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이 발생 현장에서는 어쨌든 소주가 2병 정도 발견이 됐고, 한 병은 다 마신 것 같고, 한 병은 조금 마시다 만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감기약통이 또 같이 발견이 됐습니다. 소주가 발견됐고 감기약통이 발견됐다고 한다면, 뭐, 이름은 혹시라도 또 비관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자녀에게 엄마는 곧 돌아가겠다라는 또 문자도 하고, 전화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뭐 따로 뭐 우울증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점이 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살이다라고 또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뭐 평소에 뭐 이와 관련돼서 이분이 평소에 어떤 육아 스트레스가 좀 심했다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뭐 언니분이 뭐 대장암으로 판정받아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다. 뭐 그런 사정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뭐 이거와 관련돼서 어떤 판결의 결과나 이거에 대해서 김 변호사님이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이렇게 자살이냐 아니냐를 다툴 때 이제 우리가 변호사들도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중에 이 자살이라는 것은 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망사고, 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면책사유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면책사유 입증과 관련돼서는 보험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 즉 보험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입증의 정도를 자살이 아닐 가능성,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 그러니까 결국 10중 8구 자살이야 라는 정도까지 입증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의 변호사들이나 이제 일반인 분들은 그 보험사가 자살이란 걸 입증을 해야 돼. 근데 자살이라고 입증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자살이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험사고 발생과 관련돼서 보험금 청구자로서는 입증을 사실 별로 하지 않아도 보험사가 자살이라는 걸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이길 거다. 쉽게 이길 거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법원은 보험사고 발생 자체는 채권의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금 청구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요. 면책사유는 보험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결국 사망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연성이라는, 보험사고의 본질은 결국 우연성이 있습니다. 우연성이라는 것은 고의에 의하지 않은, 예측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고의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면책사유 자살이라는 것은 고의에 의한 사망사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양쪽 다 고의가 있어요. 근데 면책사유는 보험사가 입증해야 되고, 우연성은 결국 보험금 청구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 그럼 누가 입증을 하는 거냐? 이런 혼동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모순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대법원이 이 부분을 뭐 명쾌하게 설명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하급심들, 특히 오늘 소개한 이 첫 번째 사례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연성이라는 부분을 먼저 보험금 청구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면책사유는 보험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중 8구 자살이야 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를 입증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으니까, 보험금 청구자의 입증의 정도를 높여버리면 이러한 취지에 반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험금 청구자가 우연한 사고라는, 사고의 우연성에 대한 입증은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일응의 증명 정도로 족하다. 즉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입증하는 정도로 입증의 정도를 낮춰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보험사는 그런 우연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자살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 입증이 되면 이것은 아니다, 10중 8구 자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도의 입증까지를 해야만 자살로 본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어렵게만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얼핏 듣더라도 우연성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해 사고의 발생, 그러니까 미끄러짐 사고로 인했을 거다. 그래서 익사로 어떤 사망 결과에 이르렀을 것이다라는 원고의 주장이 있을 거고, 피고, 그러니까 보험사 쪽에서는 아니다. 주변 정황을 볼 때, 뭐 감기약을 먹고 소주를 마셔서 비관 자살을 했을 거라고 보인다. 그러면은 지금 입증해야 되는 것이 자살이다, 아니다, 이것만으로 한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정황이에요. 결국 자살로 보려면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일단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자살하는 이유나 동기죠. 뭐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남녀 사이의 결별이나 뭐 이혼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의 병. 이 사건의 경우는 언니가 대장암 걸렸다는 거였고, 또 가출하기, 집에서 나오기 전에 남편하고 심하게 다퉜대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슈들이 있었죠. 그래서 홧김에 자살하는 경우들도 사실 없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자살의 어떤 이유나 동기가 될 수 있는가? 자녀도 아니고 본인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에요. 사실 언니가 대장암 걸렸다고 해도 요즘 뭐 대장암 걸려서 사망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생존율도 높아요. 그리고 남편하고 다퉜다고 해도
뭐 그것만 가지고 자살의 동기가 된다? 이것도 좀 인정하기가 어렵겠죠. 부족하죠. 그리고 자살이 징후입니다. 자살하는 분들은 그 자살 시점을 전후로 해서, 사망 시점 전후로 해서, 뭐 죽고 싶다라든지, 또는 신변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자살의 징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는 고인은 그런 자살의 징후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자녀하고 통화하면서 엄마 집에 돌아갈게 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살의 징후로 볼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또 자살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 우울증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 고인은 그런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로 볼 만한 정황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사건 사고 자체가 이제 물론 입수 사고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뭐 여기 목포니까 항구도시 같은 데 가면 이제 부두나 항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 난간이 없이 길에서 바로 물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곳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는 사실은 좀 어둑어둑하거나 이런 데 걸어가다가 실족하면 추락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장소적 특성. 그러니까 실족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실족해서 입수해서 익사 이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 발생 자체의 어떤 특성도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자살이라고 볼 만한 병력이라든가 징후라든가 자살의 동기 이유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 사례에 언급된 것 중에 이제 비교 판례로 내가 적시한 것 중에 이 서울중앙지법원에서 2021년에 선고한 판례는 그 다리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신고자는 신발이 모두 그 다리에 놓여져 있었고, 그 신발이 놓여진 그 바로 다리 아래에 이 사망자가 허우적거리는 걸 보았다. 그래서 그게 119에 신고가 됐고, 뭐 119 구급대가 출동을 해서 구급을 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채무가 과다하게 많이 쌓여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 사실 없는 상태였고, 뭐 그러한 점으로 반영돼서 그런지 뭐 자살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가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리에 난간이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실족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뭐 이런 점도 꽤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방금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다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지금 본 사례, 저희 광주지방법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살의 이유나 동기가 없지만 반면에 지금 말씀하신 비교 사례 같은 경우는 자살의 동기나 이유로 볼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죠. 일정한 고정적인 수입도 없고, 그다음에 카드빚 등 채무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약간 비슷한 부분은 있어요. 둘 다 이제 익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본 사례 같은 거, 대상 사건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 그 휴대폰이 아마 놓여져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품을 놓고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수를 실족하는 사람이 휴대폰을 놓고 갈 리가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반대로 신발이 있었죠. 네네. 신발이 현장에 있었고. 그래서 보험사 측에서는 유품을 두고 간 걸 보면 자살이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건이고요. 근데 또 이 사건에서는 휴대폰은 몸에 소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예, 또 소지하고 오히려, 있었죠. 예. 뭔가 신발만 놓고 간다는 게 이게 정말 자살의 의사였을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5월 달에 선고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추락 장소예요. 다리에서 한강 양화대교에서 떠 추락한 사건인데 이 난간의 높이가 120cm 정도 되거든요. 120cm 이상이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뛰어내리지 않는 이상 물로 추락할 수가 없어요. 일단 장소적 특성이. 근데 호우적거린 채로 발견됐든 행인에게 발견된 그 장소에서 과연 추락했느냐 이 이슈가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사고 현장을 저희가 가보지 않아서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진 않지만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는 건 떠내려온 게 아니고 그 지점에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난간을 넘어서 갔다는 얘기고 난간의 높이가 높고 난간을 넘어가면 바로 추락하는 구조입니다. 디딜 곳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뛰어넘었을 것이다. 난간을 스스로 뛰어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것이고 그런데 이 사건의 판결문에서만 물론 확인된 거지만 실제 저희가 기록을 다 보고 뭐 관련된 분들의 인터뷰까지 했으면 좀 더 알 수 있겠지만 그 신발이 그 사망자의 신발이 아니라고 유족은 다투지 않았었나요? 그 파란색 운동화를 신었다고 다툰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허우적거리는 과정에서 사실 운동하면 쉽게 벗겨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자살이라고 봤던 가장 중요한 근거가 결국은 신발이었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발견된 네. 운동화가 아닌. 근데 이 신발이 과연 이 고인의 것이었는가? 이거는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안 됐고요. 예를 들면 발 사이즈라든가 이런 거라도 봤어야 되는데. 굉장히 뭐 우연히 겹치는 상황이겠지만 거기에 우연히 신발이 놓여져 있었고
만약에 이분이 한강 둔치 어딘가에서 실족해서 그 근처에 와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이건 좀 너무 억측일까요? 사실 알 수는 없죠. 만약에 다리 한가운데 지점이 아니라 양가측이었으면 다른 이유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허우적거리면서 이제 교관에서 발견됐을 근데 수도 발견된 있는 곳에 거니까. 우연히 신발이 있었다. 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저희가 기록을 다 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막 발견된 그 교각의 위치가 강의 가쪽은 아니고 뭐 가운데에 가까우니까 이런 문제 생기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정들이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사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지방법원 사건에서도 역시 휴대폰이 현장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네. 유품으로. 근데 사실 휴대폰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걸으면서 휴대폰을 보면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도 많아요. 계단에서 실족하거나 실제로 동영상 중에서는 휴대폰 보면서 가다가 강물에 빠지는 사고 뭐 이런 것들도 나오는 것처럼 휴대폰을 보고 가다가 실족을 했다면 휴대폰을 놓쳐서 현장에 휴대폰은 남고 그다음에 고인은 물속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휴대폰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자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거죠. 이 사례가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발 사례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비교 사례가 하나 더 있죠. 예. 이 사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 사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저수지 그 저수지 제방역 물속에서 이제 사체로 발견됐던 케이스로 기억하는데 네. 그 이분이 아마 그 차를 몰고 집을 나가서 그 발견이 됐고 익사한 채로 발견이 됐고 차 안에 이분이 지갑하고 휴대폰 등 유품이 남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이런 걸로 보면 그 지금 이 신발이 현장에서 발견된 케이스처럼 유품을 현장에 두고 갔고 차에서 내려서 또 평소에 그 저수지 인근에 있는 이제 산에 등산을 네. 갔었기 때문에 지리도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물속에 일부러 들어간 걸로 사실은 좀 강하게 의심이 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근데 이분은 사실은 또 이게 상당한 기간 정신병과 관련된 치료를 좀 받으셨고, 그 다음에 그렇죠. 우울증 네. 뭐 진단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뭐, 사실 이게 제일 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가요? 이게 또 다른 문제로 볼 수 있는 건, 뭐, 심한 우울증이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자살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위가, 그 본인의 어떤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게 아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면책사유 예외 인정인 여지도 될 수 그렇죠. 있죠. 예, 근데 이제 이 사건의 경우는 수년 동안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불면증은 사실 우울증의 주된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에 중등도의 우울증 에피소드 진단을 네.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중증의 우울증이었으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까지 가서 자살 면책의 예외가 인정이 돼서 오히려 보험금 지급하라고 나왔을 텐데 이분은 이제 그런 우울증의 정도가 아주 심했다라고 볼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주장에 대한 판단도 안 돼 있는 걸 보면 심한 우울증은 중등도의 아니었던 것 우울 같아요. 에피소드 진단과 우울증 진단은 다른 건가요? 우울증의 정도에 따라서죠. 경도냐, 네. 중도냐, 이제 고도냐, 이제 심한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게 돼 있죠. 에피소드 진단은 무슨 말인가요? 근데 우울증 진단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울 에피소드 이렇게 코드가 우울 나옵니다. 에피소드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자살을 동기나 이유는 없었어요. 가족들하고도 좋았고 퇴직하고 한동안 실직 상태였지만 재취업도 했던 것으로 그 판결문 보면 사실관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자살의 동기나 이유는 불분명했지만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유품을 현장에 두고 갔다는 것, 그리고 현장 지리에 밟았기 때문에 사실 실족 사유 위험이 높지는 않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작용이 된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좀 고민해 볼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가 저수지잖아요. 네. 현장에 화장실이 없어요. 네. 평소에 자주 가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세워놓고 이분이 사실은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제 방이면 또 비탈이라서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을 가능성은 혹시 없는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네,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다툴 부분은 없는지 좀 의문이 남는 사건입니다. 또 반대로 저수지다 보니까 물살이 없는데 제방가가 그렇게 수심이 깊은지 사실 그것도 좀 그렇죠. 수심도 예. 봐야 되죠. 근데 그런 제방가는 자료들이 오히려 없죠. 뭐 사람 반 키 정도밖에 안 된다면 빠졌다고 해도 얼른 나올 수 있을 텐데 술도 안 마셨고. 네, 제 키가 닿지 않는 데까지 스스로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게 오히려 저수지는 아닌가. 아까 처음 저희가 얘기했던 목포 사례 같은 경우는 바닷가였다거나 막 이랬다면은 뭐 파도가 휩쓸려서 바로 이렇게 휩쓸려가서 자기가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 법원의 판단이 그렇게 틀리지 않았던 건 아닌가. 네, 물론 드러난 사실관계가, 판결에 언급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체 진실에 대해서까지는 언급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판례를 볼 때. 그래서 일단 최종 정리를 하면 이제 자살과 관련해서는 일단 우연성의 입증은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입증을 먼저 범법 청구자가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해서는 자살의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네, 과거 병력, 자살 징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채무관계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채무관계는 꼭 살펴보는 것 같더라고요, 법무사에서. 그게 이제 자살의 동기나 이유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니까요. 뭐 채무관계 이혼이라든가 뭐 사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고가 딱 발견됐을 때, 유족들이 그런 사고를 인지했을 때, 유족들의 진술도,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꽤 뭐냐면 유족들이 부검을 거부했다거나, 자살한 거라고 유족들은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다거나. 그래서 사실, 당시에는 그럴 수 있지만, 실제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발견돼서 유족들도 또, 이렇게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부분 자살과 관련돼서 보험사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은 유족들이 경찰 진술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진술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 대상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 판결은 이 부분에서 유의미한 판단을 해줬는데, 유족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다.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유족은 목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렇죠. 사건에서도 네. 예, 유족 진술에 따라도 자살의 징후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유족 진술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자살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오히려 있는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제 첫 사건과 관련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사례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